요즘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 나니까 뭐 싸게 돈을 빌려줄 그게 아니라요. 그러한 경우에는 집을 싸게 공급을 해버려요. 그냥 싸게 공급을 해주면 되지. 돈을 싸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하고 돈을 그냥 그만큼 보조금 주는 건 다른 문제예요. 결국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젊은 사람들 결국 빚더미가 올라가게 하는 거고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이현은 교수입니다. 동시에 최근에 제사의 길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유튜브 채널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사임당 채널에 또 나오고 또 제 채널에서는 더 심층적인 그런 분석도 해서 또 동시에 시청자분들과 서로 대화 나누고 하는 그러한 자리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뭐 그 단기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경제학자이고 경제학자면서 동시에 이제 거시 경제를 좀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잔파도보다는 큰 어떤 물결, 어쩜 그 큰 물결보다도 더 그 해저에 흐르는 어떤 거대한 또 변화의 물결을 제가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이번 지난 월요일 이제 크게 한번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블랙 만데이다 아니면 검은 월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바로 전주 금요일 날 또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또 다시 또 크게 이제 폭락했는데 그렇게 된 것은 뭐 당연히 뭐 미국에서 먼저 이제 주식시장이 크게 이제 흔들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주 크게 우리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두 자릿수로 이렇게 폭락을 했고 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8.8%는 크게 이제 폭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되면서 다시 이제 회복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금요일과 월요일 폭락한 것과 다시 또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직 뭐 완전 회복하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 약간 더 이제 회복한 정도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더 갈 거냐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제가 단기 예측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왜 나타났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회복돼 가지고 다시 뭐 옛날처럼 다시 또 뭐 없었던 것처럼 다시 또 뭐 살살살살 이렇게 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열심히 또 뛰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보면은 그 어떤 기저질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 콜레스테롤이 있을 수 있고 뭐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폭 쓰러지지 않고 항상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있는 분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예전에 뭐 중풍이라고도 했고 요즘에 어쨌든 그래서 뭐 뇌졸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쓰러지거나 아니 심장마비 이렇게 쓰러지는데 갑자기 쓰러지기보다는 되게 몇 달 전부터 아니면 뭐 1, 2년 전부터 어떤 전조 증상이 항상 있어요. 뭐 눈떨림이 있다든가 아니면 약간 뭐 안면 뭐 이렇게 마비가 살살 나타나다든가 아니면 한쪽 팔이 좀 약간 마비가 온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다. 그게 또 서서히 풀려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겠지 이래서 다시 또 평소처럼 그냥 열심히 또 놀고 술 먹고 담배 먹고 뭐 과로하고 운동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계속 쌓이고 그러다 이제 어떤 외부적 상황에서 어떤 충격이 있으면 뭐 찬바람에 팍 쏘이거나 아니면 정말 술 많이 먹고 완전히 뭐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팍 쌓이거나 이러면 이제 퍽 쓰러지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전조 증상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그동안 사실은 뭐 돈의 힘으로 뭐 열심히 올라왔는데 그게 어쩌면 실물 경제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뭐 열심히 그냥 돈 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끌어왔는데 그게 계속 할 수 있겠나 저는 계속 그걸 이제 위험스럽게 바라봤고 그래서 계속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계속 그에 대한 어떤 역사적 사례 아니면 또 우리 경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계속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라고 제가 단어는 못하지만 절대로 소프트 랜딩이라든가 아니면 뭐 놀 랜딩이라든가 뭐 아니면 골딜락스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되진 않고 그거보다는 이제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주 서서히 깊이 가거나 아니면 또 하드랜딩처럼 이렇게 올 수도 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우리 한국 시장도 뭐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일본에서 중앙은행이 뭐 기준금리를 뭐 0.25에서 0.5로 올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뭐 정말 싸게 돈 빌렸다가 일부 이제 다시 또 뭐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거 팔고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조 증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트리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찬바람을 좀 센 거예요. 계속 고혈압에다 뭐 악어에다 뭐 콜레스테롤도 막 높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미 이 사람은 뭐 언제 쓰러져도 그 너무 뭐 놀랍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서 뭐 찬바람을 갑자기 엄청나게 쏘였거나 술을 엄청나게 먹거나 과로해가지고 그러한 상황이면 푹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 거지. 만약에 그 자체가 건강하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빠졌을까요? 그거보다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우리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거 언제 쓰러져도 정말 놀랍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그 다들 지금 도망갈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상황이 딱 오니까 딱 쓰러진 거예요. 더군다나 바로 직전에 우리 그 BLS라고 해서 우리 그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러니까 미국의 그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한 그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이제 우리 그 실업률이 4.1%였다가 4.3%로 다시 또 이게 상승했어요. 뭐 이렇게 최근에 이제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뭐 상승한 그것을 보니까 그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 동안 실업률에 비해서 뭐 0.5%포인트 이상 높아졌더라. 그러니까 뭐 3회 법칙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온다 뭐 이런 그 주장을 한 그러한 그 예전에 그 미국 연준에서 일했던 그 이코노미스트가 또 그런 이야기 또 했던 바도 있고 하니 이거 정말 그래서 경기 침체 오나 보다 이렇게 다들 놀란 상황이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의 트리거였지 근본 원인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사실 유동성을 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실제 경제 체력보다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달리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트리거에 따른 그런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한국 시장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미국 시장은 뭐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소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면서 정말 초유의 그러한 통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만 낮춘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해서 장유동성을 이제 엄청나게 공급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급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경제가 이제 살아났거든요. 그렇게 살아나다가 다시 코로나 탁 터져버리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해보니까 뭐 잘 돌아갔네 해가지고 이번에도 다시 또 금리도 0.25%까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점을 찾지 않고 보통 밴드를 주잖아요. 그래서 0%부터 0.25%의 그런 어떤 기준금리를 딱 정해놨는데 그렇게까지 낮춘 상태에서 동시에 또 소위 얘기하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장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풀었느냐면 대충 한 4.9조 달러 정도 풀었어요. 한 5조 가까이 풀었어요. 그 정도 푸는 거는 지난번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푸른 거보다도 한 2.5배 이상 많이 푸른 거예요.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그래서 미국 연준의 대차 재료표를 보면 갖고 있는 그 자산이 한 8.9조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8.2조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7.2조 달러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아직 그 초기에 그 양적 완화한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4.5조 달러, 한 5조 달러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이게 실제 푸른 돈의 반의 반도 회수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계속 유동성 잔치를 하고 있었고 동시에 우리 재무부죠. 이제 미국의 재무부에서는 또 재무부대로 이제 재정 정책 측면에서 돈을 계속 많이 풀었거든요. 지난해에도 재정 적자가 1.7조 달러, 올해도 아마 1.7조 달러 이상 재정 적자를 본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돈을 걷어들인 것보다 돈을 쓴 게 더 많으니까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은 미국 연방 부채가 지금 35조 달러가 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면 미국 GDP 대비 한 125%가 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쨌든 뭐 2022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기준금리를 막 높이긴 높였어요. 높이긴 높였는데 그래서 이제 5.5%까지 높였는데 아직 양적 완화가 양적 긴축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좀 그 유동성을 회수를 한다고 했지만 충분히 회수가 안 된 상태고 거기에다가 재무부는 미국의 이제 그 소위 연방 정부는 정부대로 또 돈을 계속 풀고 있어가지고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려가지고 계속 자산 시장은 날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게 계속 갈 수 없다는 거고 더군다나 어쨌든 기준금리를 높이긴 높인 거니까 그에 따라서
어쨌든 좀 늦게 나타나긴 하지만 보통 이제 1년 내지 1년 반 되면 이제 서서히 그러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이제 오고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외부적 충격이 딱 있게 되니 그리고 보니까 실제 보니까 그 노동시장도 보니까 이게 보니까 뭐 핑규 뭐 어떤 그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뭐 비농 부문에서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적다더라. 뭐 거기에다가 뭐 실제 실업률도 굉장히 뭐 빨리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다가 엔캐리 트레이딩 하는 그러한 자금이 일부 빠져나가는 거를 이렇게 보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놀라고 있고 또 거기서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제 소위 AI 이러한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 그런 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열광에 따라서 또 돈이 많이 또 들어갔잖아요. 마치 2000년 닷컴버블 꺼지기 전과 비슷하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그때와 지금과 뭐 비교하면서 그때도 어떤 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이게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서 버블이 꺼졌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충격이 딱 있으니까 실제 다들 경기를 일으킨 게 아니냐. 그게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당연히 뭐 미국 경제가 나쁘면 우리나라의 이제 최대 수출국이 이제 중국과 일본이니까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당연히 또 미국에서 경제가 나쁘면 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일 우리나라를 많이 투자하는 건 또 미국이니까 또 거기에 돈이 또 빠져나가니까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유로 해서 미국에서 어떤 경제가 나쁘면 우리나라는 나쁠 수밖에 없다.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특히 이제 미국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서학개미라고 하면서 그런 거 당연히 미국 시장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면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 그게 이제 또 우리나라 경제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과도한 부채가 하나 있고 과도한 유동성 이게 지금 약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정책이 있으면 하나는 재정 정책이 있고 하나는 통화 정책이 있는데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 행정부가 돈을 걷어서 쓰는 건데 그걸 너무 많이 지나치게 적자를 보면서 쓰고 있다. GDP의 120%면 전 세계에서 일본 말고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일본은 뭐 한 250% 정도 이렇게 정부 부채가 많은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1억인 20년, 30년 하면서 뭐 계속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미국은 그보다는 적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OECD 평균 정도 생각하면 그게 한 80% 정도 좀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한 50%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걱정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이 풀려나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1.7조 달러 적자를 봤다. 그만큼 돈이 더 많이 풀려나갔다. 그런 뜻이고 또 올해도 또 그 이상 많이 또 풀려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 그런 식으로 하나 풀려나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중앙은행, 미국 연준이 풀고 있는 금리를 낮추면서 푸는 것이 있지만 금리 최근에 높였잖아요. 반대로 이제 그게 아니라 QE라고 하는 그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풀어놨는데 그 QT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줄이고 있지만 아직 옛날 수준으로 줄이지 않아서 아직도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유동성 잔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저는 버블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좀 과도하다. 어떤 그 펀더멘탈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많이 간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이제 뭐 제 채널에서는 뭐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나치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한 이게 적정 주가냐 이것도 비교하는 여러 가지 지표도 있지만 우리 전체적인 우리 그 주가를 놓고도 볼 때 이제 전체 이제 시가총액을 놓고 이제 GDP 대비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기업들의 전체 총 수익을 대비해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현재 지금 뜨고 있는 일은 그 비율이 제가 정확히 비율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현재 상태가 뭐 2000년 닷컴버블 꺼지기 직전 상태하고 비슷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하다못해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상태와 비슷한 정도로 많이 그게 부풀려져 있다 이거예요. 실제 어떤 기업들의 가치보다는 현재는 시가총액이 많이 좀 부풀려져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언제 터지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언제 실제 이제 경기가 나빠지느냐. 또 그래서 이제 연준은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서히 이제 금리를 이제 낮출 수밖에 없네. 어쩌면 이게 뭐 0.25%포인트 정도 낮추는 게 아니라 이제 9월 되면 이게 뭐 0.5까지도 낮출 수 있고 이게 뭐 올해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낮추면서 이게 뭐 최근에 0.5%포인트 정도 올해 안에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야. 뭐 9월에도 0.5 뭐 빅컷을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뭐 더 막 급하니까 뭐 1%까지 낮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 그 주식시장 참가자들에게는 그게 good news가 아니에요. good news is bad news예요,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2000년 닷컴버블 꺼질 때라든가, 아니 2008년 글로벌 금융, 아니면 뭐 1990년 그 당시 뭐 이런 때 이렇게 역사적인 그러한 경험에서 보면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주식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연준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 연준 FOMC 위원들도 사실은 괜히 금리를 빨리 낮췄다가 이거 괜히 인플레만 더 자극시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제롬 파월 의장도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데이터를 확실하게 보고 추세가 바뀌는지 보고 하겠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가 뭐 1년, 1년 반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시장이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신호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의 어떤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적 경험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뭐 GDP 성장률도 떨어지고 또 이 실업률도 지금 뭐 4.3%까지 올랐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예요. 사실은 더 올라갈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제 주가도 본격적으로 이제 미끄럼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론이고 또 그게 역사적인 경험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어느 정도 과대평가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모르지만 어쨌든 많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언제 그러면 이게 좀 많이 좀 조정받을 거냐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장 참가자들은 거기 이제 이미 기대해가지고 실제 시장 금리는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또 동시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시장 금리 하면 보통 이제 미국 국채 이제 2년 만기 수익률하고 그리고 뭐 10년 만기 수익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그게 시장 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의 어떤 그 차이, 그렇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스프레드가 이제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아니면 또 장단기 국채 수익률 차이를 보면요. 이게 보통 장기 수익률이 단기 수익률보다 당연히 더 높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추가적인 어떤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더 비싼데, 이게 더 반대의 역전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그게 이번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게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전에도 그랬고요. 또 동시에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또 그랬어요. 그 역전되었다 그러면 언제 해소가 되느냐 하면, 이게 해소가 되는 게 금리가 낮아질 때 해소가 돼요. 그게 해소가 되고 나서 몇 개월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가 경기 침체로 돌아서 버려요. 실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NBER에서 거기서 아예 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이 경기 침체였다. 사후적으로 정해요. 사후적으로. 근데 보면 금리가 떨어진 다음에 보통 이제 떨어지고 나서 뭐 1, 2개월, 뭐 3개월 이렇게 지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금리를 낮출 때 그때 보면은 본격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었던 것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오기 전에 사실은 그걸 제가 그림을 세인트루이스 페드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그림까지 제가 그려봤는데,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역전되었던 것이 거의 해소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꺾어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그걸 유심히 봐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확실하게 이제 빠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 채널에서 그걸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도 하니까 한번 좀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역전이 되었던 것이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얘가 이제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2008년도 상황이고 그 2000년 닷컴 버블 꺼졌을 때고 1990년도 상황이에요. 그렇게 계속 전개되는 것이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라면 안 살 것 같은데. 지난 뭐 7월만 해도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23, 4%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게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뭐 저럴 찬스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사실은 보고 있어요. 하나는 금리가 지금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낮춘다.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경제가 나빠져. 이게 시장에서도 생각하고 이제 연준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런 거고요. 또 동시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실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었던 것이 해소되고 있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어떤 지표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이게 한번 크게 빠지느냐.
왜냐하면 그러한 소위 얘기하는 AI 관련된 그런 테크 기업들 힘으로 사실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보니까 예전에 뭐 그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보니까 뭐 시스코 같은 애들, 인텔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크게 빠지면서 이제 그게 다른 데가 막 전이가 되었는데, 그때도 시스코는 돈 잘 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시스코는 이제 주로 장비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고, 인터넷 장비 관련 기업인데, 그 인터넷 장비 관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하는 뭐,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닷컴 기업들이죠, 말 그대로. 그런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와, 이거 세상을 바꾸고 있네, 해가지고 돈 들어갔다 이제 물렸는데, 이번엔 그때보다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는 실체가 그때보다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엔비디아도 뭐 시스코 당시보다는 제가 정확히 비교는 해보진 않았지만 더 좋은 기업이고 더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앞으로 또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날아가지는 않는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람들이 결국은 항상 경제는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 변동론이라고 하는 그 과목도 있어요. 경제학에. 이게 어떻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경기는 변동이라는 것도 이게 더 단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걸 뭐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항상 그래서 이런 때 이번에 전조 증상이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내가 몸조심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좀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이번에 저점 매수하자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물리면 좀 후회스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인버스 해가지고 그것도 곧버스 하고 막 이렇게 그것도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권하지 않고 차라리 현금을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완전히 떨어졌을 때 좀 사치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뭐 절반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현재 지표상으로는 뭐 지난해보단 좋아요. 지난해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로 보면 뭐 1.4% 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실제 어려웠어요. 수출도 잘 안 되었고요. 기껏 하는 것이 뭐 자동차 정도가 이제 그래도 수출이 좀 돼가지고 그래도 겨우 이제 어떻게 꾸려 나갔는데, 올해는 뭐 지표상으로 보면 뭐 지금 뭐 연초에는 올해 뭐 GDP 성장률이 뭐 2.1% 정도? 이 정도 할 거다, 이렇게 뭐 정부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예상했다가 최근에 뭐 2.6%까지도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된 것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자동차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에 제일 수출 많이 하는 게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올해 이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수출이 잘 되어서 그렇게 이제 GDP가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이제 잠재 성장률 하면 보통 한 2% 정도라고 이제 현재 보고 있는데, 지난해 그보다 낮았으니까 이제 경기 불황이라고 보는 거고, 올해는 그보다 높으니까 경기 호황이다,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실물 경제 아니면 이제 우리 개인들, 우리 가게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진짜 경기가 좋아졌느냐, 이렇게 보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수출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기업이 하는 거고, 그 대기업들이 하면 그거 가지고 전부 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 그 개인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대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스피로버 이펙트 해가지고 돈이 뭐 사방으로 이렇게 번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충분히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보면 중소 어떤 기업들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 분야 그리고 대기업 쪽에서는 좋은데, 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그래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다수 사실 우리나라 뭐 대다수는 사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자영업하고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 한 90%는, 그러니까 경제가 뭐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물가는 물가대로 아직도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실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지금 현재 호황이 아니라 불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항상 뭐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년 보면 뭐 그런 말씀 하세요. 저는 사실 경제학자니까 뭐 시장에 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그러면, 아니면 저 이발소로 가거나 꼭 제가 물어보거든요. 요즘 어떻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막 꼬치꼬치 물어봐요. 또 지난해가 어떠냐 그러면 올해가 다 힘들죠. 매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약간 가감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더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IMF보다 더 어렵냐? 아직 IMF 위기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많은 사람이 진짜 일자리 잃고 막 이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그거보다는 어렵지는 않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 뭐 어쩌면 이렇게 비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확 번졌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어쩌면 뭐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여러 가지 뭐 돈도 많이 또 풀려 나가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차라리 지금 더 막상 경기가 더 살아나지 않고 있으니까 뭐난 이제 그때는 뭐 꼼짝없이 갇혀 있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보조금도 일부 나오고 또 실제 뭐 자영업자인데 내가 문을 닫으면 또 정부가 또 보조금도 주고 뭐 이러니까 그런 대로 지금 버틸 수 있었는데 이번엔 뭐 완전히 코로나도 끝나고 그래서 경제 활동을 내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뭐 실제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뭐 물가는 물가대로 많이 올라버렸고 또 거기에다가 내 자영업을 하는데 보니까 뭐 밤에도 사람들 뭐 와서 뭐 술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뭐 일찍 가버리고 또 실제 또 주머니에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계가 빚이 많은 거는 당연히 그동안 이제 돈 빌려가지고 집 사서 그런 거죠. 예, 부동산에다가 이제 돈 빌려가지고 좀 심하게 그냥 몰빵을 한 거잖아요. 왜 했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뭐 어떤 투자를 할 때 돈 빌려가지고 딱 투자를 해서 그로부터 얻는 기대 수익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내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는 뭐 그동안 그게 또 잘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었어요. 계속 뭐 정부는 정부대로 계속 뭐 정책 실패를 하거나 또 뭐 2020년 코로나 터지면 또 유동성도 많이 풀리고 이러면서 집값이 막 올라가 버리고 또 더 예전에는 우리나라 뭐 인구도 빨리 늘어나고 또 경제 성장도 막 급속하게 막 이루어지던 시기니까 그런 때는 뭐 집 사놓으면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게 또 전혀 현명하지 않은 그러한 행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아주 제대로 된 투자 행위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근데 요즘도 그럼 그러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GDP 대비 뭐 가계부채가 한 100%가 넘는데 이 정도 되면 뭐 스위스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데보다 약간 좀 낮은 편이긴 한데요. 거의 뭐 제일 높은 수준이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개인 간의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뭐 전세 보증금, 전세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임대인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임차인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실은 가계부채죠. 그것까지 포함해버리면 그게 한 1,000조 정도 되니까 거의 한 GDP 대비 150%면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아마 단연코 1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빚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GDP 대비잖아요. 근데 이게 GDP 대비가 아니라 우리 가계 소득 대비로 하면 이게 100%가 아니라 200% 훌쩍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돈을 벌었어요. 매달 돈을 벌어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 수입이었는데 그중에 한 절반이 전부 뭐 원리금 갚는 데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250만 원밖에 안 났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 내가 외식을 한번 하겠어? 어디 술 한잔 먹겠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가계부채 계속 늘려서 집값을 띄우면 이거는 결국은 경제가 앞으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 가계가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있어가지고 소비를 할 수 없어요. 소비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무려 50%예요. 절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그게 안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계부채는 이걸 정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어요. 우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거의 뭐 두 자릿수로 한동안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2010년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5% 밑으로 쭉 떨어지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2%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 경제 성장도 굉장히 빨랐고요. 거기다가 뭐 우리 인구도 한 2,500만이었던 것이 지금 5,100만까지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는 인구대로 빨리 늘어나고 거기다가 뭐 소득은 소득대로 빨리 늘어나고 더군다나 그 인구라는 것이 거의 뭐 어떤 농어촌에 있다가 서울 대도시로 막 몰려오니까 거기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집들은 공급이 충분히 안 되잖아요. 근데 수요는 엄청나게 몰렸죠. 왜냐하면 들어가 살 사람은 많고 또 그 사람들 소득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이제 높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당장 보니까 이거 내가 저축해서 사면 내가 늦겠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이제 그걸 소위 주택담보대출을 하면서 계속 이제 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동안 그게 계속 이제 상승작용을 해 왔는데 그게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갈 거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 이제 좀 전에 제가 뭐 미국의 주식시장도 말씀드렸는데 마치 주식시장에서도 버블이 있는 것처럼 이 그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버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과연 한계치를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이걸 계속 그러면 정부가 이걸 계속 부양하는 방식으로 끌어갈 수가 있겠느냐. 제 생각엔 거의 이제 한계를 이제 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쩌면 이제 소수 대기업이 이제 경제를 끌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GDP 성장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고용은 이제 자영업자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이제 고용이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정작 이쪽은 너무 이제 그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이렇게 구조가 이제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들 아니면 소규모 그러한 어떤 기업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경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당연히 돈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실제 정부가 그러한 경우에 지금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어떤 퇴출과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같으면 그 퇴출되면 퇴출되도록 내버려 둬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시장만 이게 유연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그 일반적인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기업은 계속 살아남고 성장하고 또 새롭게 들어오고 또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건강하지 못한 기업들은 퇴출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계속 그걸 도와줘요. 돈을 계속 빌려주는 방식을 하거든요. 이렇게 빌려줘 버리니까 결국은 우선 당장 연명을 하자 이렇게 되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이 기업 부채도 이 100% 훌쩍 넘거든요. 어쩌면 우리 가계 부채가 더 높아요. 더 높은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현재 생각해 볼 때는 가계부채가 더 위험해서 가계부채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기업부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 부채가 실제 보면은 내가 이제 수익을 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소위 한 좀비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정리를 못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한국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뭐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중소기업 아니면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뭐야 이은규수라는 사람이 뭐 그럼 우리 그걸 망하라는 소리네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정말 전 좀 약간 걱정스러운데요. 기왕이면 좀 더 긴 시간 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건 여기에서는 뭐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현은 교수 경제포럼 모셔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뭐 좀 전에 말씀 부동산 아니면 자영업자 문제 아니면 뭐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 아니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뭐 중국, 미국, 뭐 전 세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이렇게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한번 같이 와서 참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나라 경제는 제 채널에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채널 시작한 지 오래 안 됐어요. 올해 2월 초에 시작을 해서 이제 뭐 한 반년 남짓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구독자도 우리 신사임당에 비하면 뭐 개인도 안 되는데 근데 제일 시작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예요. 그래서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라는 주제를 무려 6주 동안 했어요. 한 달 반 동안 계속 일주일에 이제 3번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걸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제 초고령 그래서 지금 한 내년 정도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대비 한 20% 정도를 이제 넘어서기 시작할 텐데 이 정도는 OECD 평균에서 약간 살짝 넘거나 이 정도인데 문제는 그게 초보속으로 이제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이고 올해도 한 0.7명을 겨우 지키거나 그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OECD 평균이 한 1.5명 정도 되니까 그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인구가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도 아마 2035년 정도 되면 추월할 거고 이제 우리 너무 빠르게 이제 고령 사회로 이렇게 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어떤 생산 활력이라든가 아니 또 인간이 소비도 하잖아요. 소비 활력이 다 떨어지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가 계속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방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설비 투자고 R&D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를 하지 않고 건설 투자로 계속 간 거예요. 전체 투자 중에 절반이 거의 건설 투자예요. 계속 건설 경기, 그리고 집만 계속 짓는 거. 우리나라 사실은 가구 수 대비 우리 주택 수는 100%가 넘어요, 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 약간 이게 100% 안에 94%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억지로 1가구 1주택 뭐 그거 아니면 뭐 과세를 뭐 더 중과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제 분가를 해가지고 더 늘어난 거지, 뭐 집이 갑자기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정부는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해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계속 썼어요. 그게 지난 정부도 그랬고, 올해 정부도 그랬고, 이번 정부도 그렇게 하면서 계속 부동산을 부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건설업자들, 이 건설 경기를 살리고, 그래서 GDP 경제 성장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왔다는 말씀 계속 지금 드리는 거고, 그게 바로 가계부채를 계속 일으키는 방식으로 해서 그게 계속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또 그게 집값이 높은 이유가 바로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러니까 또 인구 고령화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너무 건설 경기, 건설 투자 쪽으로만 몰빵하고 있고, 너무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장기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이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2035년 정도 되면 0%대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렇고요. 0%대로 떨어지고 계속 미끄럼 딸 거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좀 어둡다. 솔직히 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대안에 대해서 뭐 여기서 시간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뭐 다른 방식으로 저희 채널에서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그동안 영상 많이 만들어놨어요. 또 앞으로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때 기회를 가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억지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적절한 그 어떤 가격 상승이고 또 적절한 가격 수준이라고 주장하는지, 그분들과 저는 정말 토론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거는 예를 들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도 제가 양보를 하겠어요. 그때 2010년대 초반까지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요.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인구는 인구대로 늘어나고, 또 우리 또 소득도 빠르게 늘어나니까 당연히 새로운 집 아니면 기존 주택이라도 더 큰 집, 더 좋은 집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집값이 이제 높아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2017년 이후에 이제 집값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거냐는 거예요. 왜 예전보다 왜 2017년 이후에 3배나 갑자기 더 빨리 올랐어요? 이거는 정책 실패 플러스 우리 2020년 우리 그 코로나 터지면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그게 동시에 이제 작용하면서, 그러니까 절반은 정책 실패, 절반은 아마 유동성 때문에 전 그렇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올라서 2022년 한 중반까지 이제 거의 꼭지로 가요. 그때가 이제 거의 이제 최고점까지 가는데, 그러다 이제 꺾이잖아요. 왜 꺾였겠어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아니네 해가지고 시장에서 다 자연스럽게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이 나타나고 뭐 둔촌 주공 사태도 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PF 문제도 생기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경기 또 건설 투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경제를 살리는데. 또 그게 또 사실은 고용도 많이 갖고 있어요. 창출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쓰는 게 다 뭐냐면, 규제를 풀어서 새롭게 수요를 창출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22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쭉 떨어졌잖아요. 하반기부터 집값이 쭉 떨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해서 2023년 상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가 한 것이 바로 특례라는 이름을 붙인 특례 보금자리론을 40조 원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풀으니까 당연히 그 40조 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그 집값을 띄우는 데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집값이 그만큼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그만큼 올라갔는데 그게 다 소진된 것이 8월 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9월부터 제가 다시 집값이 이제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다시 또 이제 여러 미분양도 나타나고, 또 거기에다 이제 여러 부동산 PF 문제가 이제 계속 나타나니까 빨리 구조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구조조정을 안 하고, 아니면 시장에 내버려두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고 퇴출되고 이럴 텐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계속 이제 또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해 들어가지고 다시 또 이번에 특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번에 또 이름을 살짝 봐가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해가 27조 원을 또 풀고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것 말고도 또 사실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여러 것들 있고 또 그래가지고 또 총선에서는 또 이거 아니네 해가지고 한번 심판을 딱 내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뭐 이 어떤 특정한 어떤 정파를 저는 편들거나 아니 비방하고 싶지 않습니다. 양쪽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또 민주당 쪽까지도 아예 뭐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 뭐 일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뭐 이런 종합부동산세 이거 아예 면제해주자 이런 주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원내 대표도 얘기하시고 거기에는 뭐 최고위원도 얘기하고 최근에는 뭐 아예 전체 그 우리 당 대표까지도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찾아야 되겠네. 그리고 서울이고 그게 강남이고 그게 이 마용성시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제 그걸 사고 나머지는 다 앞으로 인구도 줄을 거고 앞으로 뭐 점점 더 이게 경제 성장 나쁘니까 당연히 살아남는 데 거기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다 그걸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돈도 또 풀리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 마지막 써야지. 또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스트레스 DSR 2단계 그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바로 직전에 4일인가 남겨놓고 이거 2개월 연장시켜주겠어. 이게 뭔 얘기예요 또. 결국 돈 더 빌려서 결국 집사라는 거 맞잖아요. 결국 돈 더 빌려가지고 결국 미분양 다 해소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부동산 PF 이거 해가지고 물려있는 그러한 시행사들 아니면 거기 건설사들 살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있는지. 이거 정말 미국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기업들은 퇴출돼야지만 더 건강하고 힘 있는 기업들, 정말 능력 있는 기업들이 새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어떤 자정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묶어버리면 결국 시장은 어떻게 해요?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건 더 나쁜 정책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뭐 경제 성장도 이제 거의 뭐 0%로 수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인구는 인구대로 이미 총인구도 줄고 있고 또 총인구뿐만 아니라 이제 열심히 경제 활동하는 그 생산 연령 인구라는 게 있어요. 15세부터 우리 64세까지 그 인구는 더 빨리 지금 줄고 있어요. 총인구는 매년 12만 명 정도 현재 줄고 있고요. 우리 그 생산 연령 인구는 30만 명 이상씩 줄고 있는데 더 빠른 속도로 더 크게 이제 줄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뭐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이라도 어떻게 집을 잡아보자. 더군다나 서울 수도권에 다 이제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집 하나 잡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해온 걸 보시면 대부분 이제 규제를 풀었는데 그 규제가 뭐냐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그러한 주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분양을 받았을 때 이걸 바로 뭐 다시 또 뭐 전매하지도 못하고 또 이걸 갖다가 언제쯤 거주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세금도 많이 때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우리 다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 이제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가지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합부동산세도 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뭐 이제 완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뭐 우리 여러 가지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뭐 아니면 지난해 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 직업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돈 빌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특별 공급을 한 거예요.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집값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난 예상을 못했다고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다못해 우리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뭐 2개월 연장하는데 뭐 이유를 드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뭐 자영업자들 뭐 그런 분들을 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따로 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더군다나 또 하나 또 이유를 든 것이 이제 우리 뭐그 PF 구조조정하는데 좀 그것 때문에 그런다. 아니 그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결국 젊은 사람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고 하면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고. 전 그게 정말 걱정이에요. 정말 걱정이에요. 저는 정말 이게 걱정인데요. 일단 지금 현 정부뿐만 아니라 뭐 예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 최근에 와서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안정이라고 하면 하향 안정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상향 안정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올라가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집값이 올라가, 내가 좀 부자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표를 더 주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자꾸 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잘못하다 보면 이제 더 크게 이제 집값이 이제 폭등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정책 담당자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국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 아니면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두게 시장의 원리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하반기부터 왜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 정부가 갑자기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썼습니까? 아니죠. 시장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하향 안정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시 억지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와가지고 다시 또 종합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걸 지금 곧 발표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15일 이전에 발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수요를 계속 띄워가지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서울 수도권 이런 쪽에서 이제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책이라고 내세우는 거 뭐냐면 다 공급 대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4년인데 2029년까지 신도시를 개발해가지고 얼마나 집을 갖다 공부하겠다. 아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당장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5년 뒤에 지금 공급된다는 이게 정말 그거는 도리어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거예요. 왜요? 다 신도시 한다니까 다시 또 어떡합니까? 토지 매입해야 되죠? 그럼 토지 매입하면 그 돈 가지고 그분들이 뭐하게 다시 또 집 사러 가죠. 그분들이. 또 유동성 또 높이고. 이거 5년 동안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동안 이제 규제 완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요를 계속 띄워놨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집값 더 올라가는 걸 내버려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 채널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이러이러한 정책. 그동안 했던 그런 수요를 띄우는 정책, 특례라는 이름으로 붙인 그러한 정책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않으면 공급을 확장하는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수요를 억지로 띄우는 정책을 다시 원상복귀만 시켜놔주면 이 집값이 하향 안정화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공급 정책을 한다면 싱가포르를 봐라 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는요. 전체 주택 중에 80%가 다 공공주택이에요. 아주 집도 좋아요.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의 에이펙 사무국에서 제가 근무한 적도 있었어요. 거기서 살아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집값 가지고 걱정을 안 해요. 거기 사는 시민이나 영유권자들은 이거 집을 정부가 우리나라 같은 LH죠. 거기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해 주니까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보조금도 줘요. 돈을 빌려서 사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아니면 요즘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 나니까 싸게 돈을 빌려주 그게 아니라요. 그러한 경우에는 집을 싸게 공급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싸게 공급을 해주면 되지 돈을 싸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하고 돈을 그냥 그만큼 보조금 주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특례라는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싸게 빌려줄게, 돈 빌려줄게, 이거 가지고 집 사라. 결국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젊은 사람들 결국 빚더미에 올라가게 하는 거고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도리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당연히 집 하나 구했다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그러면 새롭게 이제 다시 또 결혼 정년기로 올라오는 사람은 그럼 더 집값 더 높아졌는데 다시 또 집을 살 수 있어요? 못 사니까 또 결혼 못하고 아이 또 못 낳죠. 그러니까 지금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죄송합니다. 저는 이 부동산 문제에 나오면 제가 계속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제 인구부 이렇게 로 이제 바뀐다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지금 강력하게 주장해서 나온 것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에요. 어떻게 대출해서 이거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난 일하시는 분들 전 정말 저하고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27조 원 그만큼 돈을 빌려줘 버리면 싸게 그래서 1%대로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면 정말 아이가 더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집값이 더 높아져가지고 도리어 새롭게 결혼도 못하고요. 근데 내년도 또 빌려주면 되니 그 집값 계속 띄워져가지고 계속 젊은 사람 빚더미 더 자꾸 올라가면 그러면 정말 출생아 수가 합계 출산이 높아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정말 잘못된 생각인가요? 제가 바보 같은 경제학자입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시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3% 자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땅 사가지고 그때부터 브릿지 론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빌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거기다 또 건설사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 건설사가 또 연대 보증까지 서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양하고 또 돈 빌려가지고 또 분양 받고 결국에 돈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지금 다 로또 분양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로또가 뭡니까? 도박 아니에요? 도박이잖아요. 도박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공급도 하고 또 그걸 또 수요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일단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번에 자연스럽게 좀 시장의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났을 때 미국 어떻게 돼요? 엄청난 충격 때문에 미국 경제도 상당히 많이 사실 마이너스 성장했고 전 세계도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계부채도 그 당시에 GDP 대비 100%였고요. 99%였어요. 그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한 70%까지 떨어졌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었지만 다시 건강한 그런 경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억지로 다 묶어놓으면 어떻게 가능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태풍, 장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힘들죠. 그게 없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강물이 썩어요. 그럴 때 한번 이게 뒤집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썩은 물이 고여있던 물이 그게 흘러내려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지. 어떻게 지금 뭐 부동산 피해가 터진다. 아 터지니까 나쁜 거다. 아 터진 게 왜 나빠? 그게 구조조정하는 거지. 그걸 다 묶어가지고 구조조정한다고 그러면서 사실 보니까 다 살려주고 알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래가지고 다 미분양 다 소진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누구 살린 거예요? 그 기업들 살려. 또 거기에 또 하는 게 누구냐? 언론사들, 경제지들이 계속 뭐라고 해요? 계속 지금 최근 몇 개월 동안 집값 오르니까 여보 자고 나니 우리 집이 1억 올랐대. 또 어디서 여보 이번에 집 안 사가지고 우리 폭망했어. 이런 식으로 막 거기에다가 제목 달아가지고 막 정말 찌라시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유튜브 채널도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낚시하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어떻게 언론사에서 그런 식으로 막 제목 달아가지고 막 공포 조장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집 사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만드는지 정말 저는 속상합니다. 그건 뭐 정치학자 불러서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정치인들이 훼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사회라든가 아니면 개개인들이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생각하세요. 자유를 침범당하면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내가 싸워서 쟁취하겠다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야지 왜 정부가 나서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누구 살려주고 말아. 이거 그거잖아요. 부동산 PF가 한다고 그 살려주겠다고 하는 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세금이에요, 내 돈. 개인의 돈이에요. 그걸 갖다가 미국 사람들은 그걸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큰 돈 먹겠다고 해가지고 무리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저렇게 자기 자본 3%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PF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될 때는 자기들 돈 다 잔뜩 벌어놨다가 이제 뭐 일을만 하니까 다시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느냐? 아니잖아요. 물론 지난번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때도 미국에서 약간 정부 돈이 들어가지고 그때 살려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에 대한 그 반작용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데모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아직 돈도 많이 풀리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비트코인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나오니까 뭐예요? 정부 간섭 안 하고 내가 스스로 내 돈 지키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어떤 자유시장 경제의 그 원리에 충실한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개개인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 뭐 이런 거예요. 이번에 이거 안 사면 폭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반대로 이거 잘못 샀다가 폭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빚내서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면 언론사들, 특히 이 경제의 집들이 계속 그렇게 공포 마케팅하는 방식으로 계속 기사 제목을 쓰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값이 과연 얼마나 더 오를까? 그래야 뭐 이렇게 올란다고 해서 예전처럼 뭐 2배, 3배 오를까요?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올라야 되는데요? 우리가 PIR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평균적인 그 가계소득 대비 집값이 지금 한 25배 정도 돼요. 이거는 우리 선진국 도시들 중에는 단연코 1등이에요. 뭐 뉴욕이라든가 동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런던 한 10 정도 내외 다 10.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 이후에 두세 배 올랐다. 그때는 그 정도였어요. 그게 이렇게 많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 앞으로 더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게 50까지 올라갈까요? 50 된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먹지도 않고 입지도 쓰지 않고 내가 벌어들인 그 소득을 갖다가 50년 모아야지 살똥말똥 하는 거거든요. 가능한가요? 누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없다. 소득이 계속 올라가는데 왜? 소득 안 올라간다니까요. 소득이 계속 지금 0%로 수렴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가 안 늘어난다니까요. 집안에서 얼마나 더 오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외국 사람 불러다가 할까요? 중국 사람도 계속 불러다가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명한 그러한 투자 행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나는 이미 돈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뭐 물려받은 돈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내 집 내가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자기 자본이 내가 50%도 안 돼요. 아니 50%에서 뭐 한 60, 70%까지 뭐 돼요. 그래도 60, 70%는 모르겠어요. 근데 50%안 되는데 내가 여기저기 뭐 돈 끌어다가 그거 내가 집 사야 되지? 이렇게 하면 저는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그걸 샀을 때 얻는 기대 수익과 그거 말고 내가 다른 투자, 뭐 주식이 됐든 아니면 뭐 요즘 얘기하는 뭐 코인도 저는 뭐 건강한 코인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수단과 자기가 하는 그 부동산 투자와 좀 비교해서 어떤 게 더 기대 수익률이 높고 어떤 게 더 안전한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물론 집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오는 다른 또 어떤 편리함이라든가 그런 편익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기대 수익을 생각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것과 한번 비교를 해서 주택 매입 또는 경우에 따른 저는 지금 하여튼 절호에 저는 매도 찬스라고도 생각을 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딱 한번 정리하고 좀 더 저렴한 데로 가서 거기에서 좀 약간 전원 생활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거 가지고 또 용돈도 좀 하고 이러면서 사시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사실 합니다. 네, 오늘 그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신사임당 우리 여기 그 PD분들 정말 분위기도 정말 좋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또 대화를 나눈 것이 저한테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직접 뵙는 것은 아니지만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한 경제 생활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까지 시청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우리 신사임당 채널에서도 뵙고 또 아니면 또 저희 채널 이현웅 교수의 경제 포럼에도 와주셔서 함께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